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 대해 알아본 바의 김강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동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동안 했던 주제랑 좀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중동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전에 얼만큼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화약고라고 해서 중동 지역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제목은 중동 평화 그 험난한 여정이라고 했는데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아랍 이스라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동 평화 노력들이 존재해 왔어요. 그 역사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외교사적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있는데 뭐 사실 그 중동 지역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 이스라엘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아랍과 비아랍 국가들의 갈등도 있어요. 비아랍 국가라고 하면은 여기 지도상에 나와 있는 녹색은 아랍 국가들인데 여기 이제 여기 위에 터키도 있고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아랍과 이란 간, 뭐 여러분 최근에 뭐 보면은 한동안 사우디 이란 갈등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아랍과 이란 간의 갈등 같은 이제 얘기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 간에도 사실은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층적인 그런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또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이 이렇게 그 언론에 나와 있고 서한 지구나 가자 지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가자 전쟁이 얼마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나온 것처럼 서한 지구라는 곳과 가자 지구라는 곳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엔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동평화 그 험난한 여정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어떤 중요한 분기점들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냉전 시대 때는 보통 네 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1차, 2차, 3차, 4차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48년부터 73년까지 전쟁이에요. 네 번의 전쟁. 그리고 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하는 이제 것이 있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제 평화 노력들이 본격화됐죠. 4차 중전쟁 이후로. 그리고 또 탈냉전 여기서 이제 보면 90년, 98 냉전이 끝나게 되고 91년 마드리드 평화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탈냉전기에 있었던 중동 평화 협상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던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물론 타결을 맺지는 못했는데 그 마드리드 평화회의에 이어가지고 오슬로 평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90년대에. 오슬로 평화 과정은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상당한 국제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평화가 도래했느냐, 이팔 문제 해결이 드디어 이제 그 어렵다던 것이 가셔지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2000년에 있었던 제2차 인티파다라고 하는데요.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락사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후의 반향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 설명 과정은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 뭐 와이리버 협정이나 이런 것도 네탄야후가 중간에 이제 중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보려고 해요, 다들. 근데 지금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 철수를 하게 되고, 2005년 가자 지구 철수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 되고, 요즘에도 올해가 2025년이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자 시티에 대한 장악 이런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 20년 전 8월 15일이었거든요. 2010년, 2005년 8월 15일 첫 번째 가자 지구 철수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20년 전에 이제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내에서는 반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었고 2000년 중반에는 또 이제 아나폴리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두 국가 아니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아주 집중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2011년에 아랍 봄이라고 해서 아랍 지역에 굉장한 정치적인 격변이 겪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팔 문제보다는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였죠. 팔레스타인 문제, 대의의 문제는 조금 중요성을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 사회가 많이 너무 난제이다 보니까 외교적 노력을 많이 주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2020년대에 아브라함 협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23년 그 10월 7일 여러분이 아는 그 소위 그 가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볼 텐데 처음에 그냥 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제 국가가 없어지게 되고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토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땅,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이념이 시온주의라는 것들이었고요. 시온주의라는 운동이 소위 유럽 사회 19세기에는 뭐 드레피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럽에서의 대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시온주의 사상이 점점 확정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시온주의 운동을 하나의 정치적인 운동으로 정치적 시온주의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데오드로 헤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의 그런 꿈인 시온주의 해결을 위해서 정치 외교적 노력을 하자. 유대 국가 건설 없이는 유대인의 해방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었고 그러한 헤르츠는 나중에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시온주의 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1897년에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는데 아까 말했던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이 초대 총재에 취임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시온주의 운동의 초기에는 동력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결국 제1차 시온주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시온주의 운동의 통합의 기가 되었고 체계화된 운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을 더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건설로 한 걸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게 되고 1978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미임 통치하게 되는데 승전국들이 영국이 1차 대전에 이기게 되고 영국이 그 지역을 미임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미임 통치하게 돼요. 영국이 미임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주를 상당히 많이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미임 통치하에서 유대인 인구는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하임 마이스만이라고 하는 시온주의자들이
유대민족 교회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되고 이 사람은 초대 이스라엘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게 되고 소위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을 분할하기로 했던 산르모니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영국이 할당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면 1918년에 약 8% 정도였는데 그 당시서 45년이 되면 약 31%까지 증가하게 되는 인구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인구 증가가 나중에 48년 독립하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제 벨퍼선이라고 하는 얘기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영국의 외상이 1차 세계대전 중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향토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 영국이라고 하는 당시의 지정학적인 강대국이 이 시온주의 운동의 하나의 서포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이 영국의 그 외상 발표가 이러한 그 하나의 선언을 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위임 통치하는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지금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 여기 PPT에는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 위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새롭게 이주한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하고 기존에 살던 아랍인들하고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나면서 36, 39년째 서로 이제 대혼란에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 사회가 하다가 당시 필경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필위원단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와서 그 지역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약간 분할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안도 내놨다가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영국이 더 이상 위임 통치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엔에다 나중에 이제 하나에 넘겨버리는 거죠.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게 되는데 피해위원단 노무소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유엔에서도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47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분할화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유엔 결의안 181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과 유대 국가로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이제 일종의 논란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제 레지임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권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당시 유엔 분할에 찬성을 했고요. 아랍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새롭게 이제 국가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 자체를 당시에는 수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 이제 이러한 그 유엔 분할이 있게 되고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 같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근대에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그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부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건 1949년 3월이라고 되어 있죠.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랍 국가 연합국들을 경태하고 이기게 돼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영토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전에 비해서. 그래서 또한 이제 그 휴전협정으로 이집트와 요르단 일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영토를 가져가게 돼요. 이집트가 지금 가자지구 있죠. 그것을 일정 부분 통치하게 되는데 그 2차 중동전쟁을 하고 나서 가자지구를 차지하게 되고 요르단이 동예루살렘과 서안 지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지금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의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거든요. 난민들이 이때 75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많이 흩어져 갔어요. 그래서 요르단 같은 나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주 시민권을 많이 줬거든요. 들어가기도 하고 난민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됐던 2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표에서 초반부에 보여준 것처럼 세 번의 전쟁이 더 일어나게 되죠. 2차 중동전쟁인데 2차 중동전쟁을 잠깐 보면은 이제 1956년에 있었어요. 1차 중동은 48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좀 지났는데 2차 중동전쟁의 그 원인은 뭐였냐면 당시 이제 여기 52년에 이집트에서 가말 압들 나세르라고 하는 이제 민족주의 지도자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갖게 됐는데요. 이집트가 이제 결국에는 당시에는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의 하나의 맹주였거든요. 아주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결국 미국이 냉전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 냉전 시대. 그래서 이 아랍과 중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냉전의 자기 세력권으로 포섭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집트를 저희 친미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죠. 쉬운 말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집트는 점점 이제 당시에 사실 이집트의 민족주의 지도자였다는 말의 자체는 뭐냐면 당시 영국이 주로 이집트를 오랫동안 사실상 식민 통치에 왔었거든요. 그러한 영국의 가까운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새롭게 이제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반제국주의적인 지도자였어요. 반제국주의. 근데 미국과의 그런 유럽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 노선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냉전 시대 때도 물론 미국과 유럽이 하나의 그런 블록을 나뉘었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 나세르는 미국 쪽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55년 반동에 이르 가면서 비동맹을 따른다든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이집트랑 잘해보려고 아스완댐이라든지 이런 데 건설하는데 돈을 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단서를 많이 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자 점점 이제 강한 압박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당시에 지정학적 준비를 국유화해버립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 개 국가가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침공하게 된 것이 2차 중동전쟁이에요. 그것이 2차 중동전쟁인데 여러 가지 내용은 많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인이 그랬고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2개월 정도 전쟁이 진행되다가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됐는데 이 전쟁의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중동 지역이나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다룬 이 지역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냉전이 시작되고 나서도. 그랬는데 이 전쟁으로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이집트의 전쟁을 들어왔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 모두 다
이 전쟁을 반대했어요. 미소 모두 다 이집트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이집트에 대한 이제 그런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쇠퇴하게 됐고 미소 냉전이 본격화된 계기가 됐던 것이 전쟁이 어떤 하나의 이유였고 전후의 아랍 민족주의 나스를 따르는 열풍이 아주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1차 중동전쟁 생각해 보시면 아랍의 연합국들이 신세국까지 졌잖아요. 근데 2차 중동전쟁은 반대로 이 이집트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 3세계 강대국을 맞서가지고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이겼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의 파퓰러 인기가 엄청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4차 중동전쟁에 있었는데 이것도 2차 중동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여기 약가와만이나 홍해에서의 이런 뭐 문제도 있었고 또 수로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문제 속에서 3차 중동전쟁이 67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면서 당 이집트란 나라가 아랍의 하나의 맹주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하면서 나타난 6.1 전쟁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6.1 전쟁. 6.1 전쟁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6일 만에 전쟁이 있었는데 점령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점령지. 그리고 유엔 안보리 연한 242호. 지금도 어떤 그 여러분들이 언론 같은 데 보시면 안보리 연한 242호를 언급하거든요. 당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 획득했던 점령지 철수하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승인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242호의 그 문구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각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결의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 서한 지구, 이집트로 시나이 만로나 가자 지구, 시리아 골란 부분 이렇게 점령지가 많아지게 되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점령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이 지역이 이제 하나의 그 굉장히 큰 논란이 되어 시작했던 그 전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67년에 6.1 전쟁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수단의 카르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수도예요. 여기서 아랍연맹 정상회, 아랍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 국가들의 하나의 그 연합체예요. 그래서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쓰리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과 평화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협상도 없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하르툼 결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의 여파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4차 중동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73년에 있었는데 이집트와 시리아 뭐 이런 아랍 국가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6.1 전쟁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많이 있지만 사다트라고 하는 당시의 대통령이 나스르가 1970년에 심장마비 이런 걸로 이제 갑자기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안와르 사다트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사다트가 이집트를 오랫동안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인테림 리더 알죠? 중간 단계에 지금 리더가 없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갑자기 나스르라는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부총령이 승계한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 사다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다트에 대해서 정치적 미신 강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승계하게 되고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도 있을 거예요. 전쟁하는 동 중에는 다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사다트 변수, 개인 변수를 얘기한다면 그런 거고 다른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들어오게 됐고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랍 국가들의 어떤 공격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사에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갔지만 그것을 막 이렇게 심도 있게 이스라엘의 방위를 준비하는데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름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름 군사적으로 자신이 있었고, 이 바레브 라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스웨즈나나 이런 데 보면은 아랍 국가들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라인 참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만 버티면은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슨한 경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이제 아랍 국가들이 진격을 하게 되죠. 아랍 진영에서 특히 이집트 같은 나라는 지금도 이 4차 전쟁에 대해서 승전한 전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사다트가 나중에 암살당하게 되는데 사다트의 암살은 그 암살이 있었던 그 행사가 뭐였냐면 4차 중동도 전쟁 승전 기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겼다라고 해서 승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겠다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양측 간의 피해를 입은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주제가 이런 전쟁에 대한 것을 보는 것만 아니고 중동 평화 협상의 그런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보면은 이런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국제사회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4차 전쟁 같은 경우 특히 미소 간의 대탕트 시기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잘못하면은 중동에서의 갈등이 미소 관계의 대탕트 흐름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중동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니지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전쟁이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동 분쟁 중재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화되었는데 당시 여러분 키신저라는 사람 들어봤죠? 키신저 외교하는 키신저잖아요. 그래서 키신저가 또 공교롭게도 70년대 미국의 외교에서 중요한 액터였거든요. 국무장관도 했었고 LSD도 맡아서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당시 키신저가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셔틀 외교라는 말 들어봤죠? 셔틀 외교. 그 셔틀 외교라는 말은 당시 4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 지역의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키신저가 그 국무차관인 시스코라든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노렸던 그것을 보통명사원 표현이에요. 셔츠백을. 왜냐하면 키신저도 뭐 다마스커스라든지 텔라비브라든지 이런 중동의 카이로라든지 도시들 있죠. 셔틀에서 여러 곳들을 왕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미국의 중재 외교를 보고 나서 보통명사라는 셔틀 외교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중동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외교적인 협상이 본격화됐는데 키신저가 셔틀 외교를 하면서 철군협정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군사들이 이제 완전히 경계망을 명확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를 철수하는 그런 협정이 있었어요. 철군협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했죠. 근데 또 하나의 그런 분쟁과 관련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미국의 중재협정이 이렇게 4차 전쟁이 너무 본격화되었는데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의일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여기 아랍 이스라엘 분쟁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집트와 이스라엘,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있죠. 팔레스타인. 거기는 아닌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경지의 큰 문제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소환지구나 예를 들면은 가자지구 같은. 근데 그 지역에 대한 문제는
안보리 결의안 42호가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 사항이 너무 첨예했었어요. 미국이 그런 것보다는 의도적이라고 하는 학자의 평가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도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아랍 이스라엘 간의 어떤 평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냉전 시기에는 포커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는 거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아주 그 중재를 해서 카터 정부 때 협상을 한 것인데 이것도 보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직접 해결은 아니죠, 여러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도움이 됐거든요. 팔레스타인 문제. 왜 그러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맹주였어요. 맹주라고 하는 나라가 소련이랑 가까웠단 말이에요. 냉전 시대 때. 그래서 단순한 평화협정의 의미도 있지만 당시 예를 들면 카터 정부나 브레진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냉전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집트를 자유신용으로 데려오는 것이 중동 세력 등에 엄청난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깔려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이 해결하기에도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었고 집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캠프 협정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나임 베긴이라고 하는 우파 정권이었는데 사실 리쿠드 당 정권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77년이에요. 그래서 리쿠드 당 네타냐후를 리쿠드 당 들어오셨죠, 이스라엘에. 우파 정권인데 그 전에 노동당이 있었거든요. 우파 정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에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PPT 고대 유대전투에 대한 집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점령지 중에 하나가 시나이 반도였거든요. 시나이 반도나 이런 거를 이집트에게 돌려주는 거죠. 원래 돌려주는 거. 근데 역사적으로 정당성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만한 우파 정권이 하더라도 오히려 리쿠드 당이나 이스라엘 우파들이 생각하는 유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서안 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집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사단 대통령은 좀 더 자유주의적 개방을 외쳤고요. 경제가 이집트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시나이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요.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미국이 협정의 대가로 많은 원조를 줍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경제 원조들을 많이 받게 돼요. 경제적으로 많은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카터 행정부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치면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나오게 됐고 아랍 국가 최초로 이집트가 관계 정상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주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서 한계는 뭐냐면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방치죠. 그래서 제가 팔레스타인 문제보다 아랍 이스라엘 갈등에 더 분쟁에 초점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결국에 이제 5년의 과도기간 내에 수립하고 이 문제를 협의한다라고 모호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의 그 모호성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슬로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뭘 비판한 거예요. 아랍 국가들이 봤을 때는 쓰리노 기억나는 쓰리노 아랍 연맹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노 피스 위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평화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아랍 연맹 정상회의에서 97년에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규범을 어긴 거죠. 아랍이 봤을 때는. 그 아랍 국가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고립되게 되고 아랍 연맹에 추방당해요. 그래서 본부가 이전당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고립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모바락 때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이제 이집트에 다시 들어오게 됐죠. 그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이집트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리고 81년 아까 말했죠.
사다트 총리 암살당하는 계기가 여러 가지 다른 79년 이란革命에 있었던 뭐 금주인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 영향도 있겠지만 그 암살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여기서 한 가지 PPT에 나와 있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콜드리스라는 말을 내가 왜 적었냐면 우리가 그 이집트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했다고 하는 요즘에 뭐 아브라함 협정하면서 UAE하고 이스라엘도 평화 협정했거든요. 관계 정상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동맹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콜드피스라는 말은 평화 관계 정상을 했지만 여전히 물론 이제 뭐그 협력할 때는 협력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 관계의 심도에 있어서는 협력의 심도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고, 자 오슬로로 넘어가서 봅시다. 중동 평화의 노력들이에요. 노력들. 그래서 냉전 시대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캠프 데이비드 받고 탈냉전이 나오고 나서 오슬로 평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오슬로는 클린턴이랑 이제 라빈 총리 이스라엘에 이스라크 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세 명이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고 밑에는 이제 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같이 나온 건데 다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오슬로 평화 과정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나 냉전 시대랑 어떤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오슬로 평화 과정 지금 보면 대상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결국 팔레스타인 대표가 만나서 평화 협정을 한 거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드디어 냉전 시대 때는 많이 초점을 못 뒀던 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중적인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냉전이 끝나고 나서의 분위기는 어느 나라도 이러한 미국의 어떤 동력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마드리드 평화협정이 나와 있어 91년에 마드리드가 시작이었는데 마드리드에는 소련이 있죠. 냉전에 있던 대표단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있었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자 틀에서 회의하는 걸 되게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냉전 시대 때는. 근데 이제 마드리드 평화에는 다자회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와 아랍 여러 나라들이 다 하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상당히 많은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슬로 평화협정에 이런 게 있었고요. 1차 걸프 전쟁이 있었는데 피에로라고 하는 단체는 사실은 피에로가 당시 티니지라는 곳에 망명을 가 있던 시기였는데요. 티니지의 그 아라파트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 못 받고 있다가 더군다나 1차 걸프전 당시에 이제 90년 1차 걸프 전쟁은 여러분 아시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면서 미국이 개입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와의 갈등에서 이 아라파트는 이라크 편을 들거든요. 이라크 편을. 걸프 국가들이 대부분 다 쿠웨이트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피에로로 들어가는 자금의 많은 부분이 걸프 국가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아라파트가 이라크 편을 드는 걸 보고 걸프 국가들이 아라파트에 대한 지원을 많이 차단하게 돼요. 그 고립이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제 말씀은 뭐냐면 이 평화협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약간 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이제 노벨상을 타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꾸게 되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라빈 총리가 있었고 또 인티파다라는 것이 막 있으면서 이 평화협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인티파다라고 하는 민중봉기라는 건데 정착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슬로 평화과정이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중요한데 오슬로 평화과정은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다 이제 오슬로 평화과정의 그런 영향이 있어서 받은 A, B, C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구역 자체가. 특히 소환지구를 보시면은 A 구역, B, 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가 지금 약간 그 푸른 계열에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민사와 치안을 다 컨트롤한 지역이고, B 구역은 팔레스타인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만 뭐 치안이라든지 군사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이고, C는 이제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서한 지구를 나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슬로 협정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두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두 국가. 요즘은 투 솔루션을 만들잖아요.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이 오슬로 평화협정이에요. 두 국가를 만들어줄, 특히 소환지구와 가자지구에 넓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줄 건데 한 번에 국가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1차 협정에서 일부 도시, 2차 협정 일부 도시 하면서 자치를 주는 거죠. 5,000명이. 자치를 주고 그것이 자치권을 점점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팔레스타인 대표국으로서 피에로를 인정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근데 오슬 평화 과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두 국간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라빈 총리가 당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암살당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협정의 이 절정기 기간 동안 93년, 96년 이럴 때 이 시기에 이스라엘인들이 그 테러로 사망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하마스라든지 그 당시 하마스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1차 인티파다 그 무렵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테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의의는 뭐냐면 두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 당사자들이 투스테이트 솔루션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이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냉전 시대 때 팔레스타인 문제는 주로 팔레스타인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팔레스타인 대표이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나세르 같은 사람들, 이집트 대통령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피에로의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성을 인정해 준 거죠, 그 사회에서. 근데 조금만 거리서 올라가면 80년대 레이건 당시에는 Peace Without Piero였거든요. 미국이 내세운 게. 피에로는 테러리스트였어요. 철저히. 그것처럼 이제 그러한 그 시기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이제 그런 와중에서 진행이 됐고 오슬로 평화 과정은 그래서 전략적으로 막 이용하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뭐 그 당사자 간의 협조 협상이었고요. 한계점은 모호하죠. 아직까지도 단계적으로 간다. 뭐 또 점진주의, 최종주의, 특히 동예루살렘주의나 정착촌 팔레스타인 문제 최종주의 협상은 더 나중에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와이리브 협정, 네타냐후 왜냐하면은 95년 라빈 총리가 사망하고 나서 96년에 등장한 것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네타냐후 총리가 와이리브나 어떤 동력을 했지만 그 전 정부랑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또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죠.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 최종 지휘 협상 쟁점 사안마다 너무 첨예해요. 이걸 딜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또 하마스라든지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있었고 오슬로 평화 과정의 하나의 경험은 뭐냐면 두 국가협법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져줍니다. 두 국가협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속 평화협정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2000년 제2차 인티파다가 나타나게 되고 끝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철수했어요. 여러분 그 2000년대에 지나서는 아리엘 샤론 총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샤론은 되게 우파였고 사실 정착촌의 그런 그 정책을 설계한 아주 사람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이제 가자지구 철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촌이 없어지죠. 지금의 가자지구의 그 가자 전쟁의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재무 장관이 네타냐후였어요. 지금 네타냐후는 사회인 거를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 아리엘 샤론의 가자지구 철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가 직위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타냐후 그때도 이 가자지구 철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계속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가 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랬고 이슬람주의 단체 입장에서는 저항하면 결국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항 의식을 키웠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000년에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이 철군하게 됐고 2000년에 가자에서도 철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자지구 철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식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거는 부시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선거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선거 그 선거 결과 하마스가 많은 득표를 하게 됐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또 인정하지 않아요. 하마스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와 이제 기존의 파타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의 가자지구는 하마스, 서한지구는 파타 정신, 마무드 아바스 지금 자치국 수반이 있죠.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뭐 2000년대 이후에 중동 안보 환경의 변화는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2000년대를 넘어서 빨리 보려고 해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제 그런 2000년대까지 와서 오슬 협정이 끝났죠. 근데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뭐 보통 이제 중동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되게 되고 튀르키예도 중동의 그런 이제 많은 그 과거 유럽으로 간 요소 중동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중간 엔터가 됐죠. 비아랍 국가들이. 그 다음에 저항의 축이라고 할 때 이런 그런 이제 이란과 가까운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많이 팽창했다라고 특히 이스라엘 학자들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그룹들 또 예멘 후티 지금 말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2006년에 레바논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한 번 했었어요. 이렇게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쟁이 됐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혹자들은 레바논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그런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 그것이 뭐 여러분 근래에 삐삐로 공격을 받죠. 그런 것들이 헤즈볼라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2006년 전쟁과 맥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2008년에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갈등도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동 평화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본다고 그러면 2007년 8년에 아나폴리스 협상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이 많은 그 일종의 협상을 내놨던 그런 걸 평가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양보를 최대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울메 총리하고 마무드 아바스 간의 회담이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아주 미묘한 지역에 대한 공동 관리 방안, 올드시티라든지 이런데 그런 것까지 했던 것이 이제 이 아나폴리스 프로세스였는데 이 안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등장하게 되고 당시 네타냐후가 재집권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랍 몸이 정계가 되고 오바마는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미국의 중동 내 위상을 약화시킨다. 두 국가의 법을 다시 해보려고 했어요. 오바마도.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과 관계가 삐걱댔던 시기가 오바마 시기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 관계가. 왜냐하면 오바마는 JCPOA라고 해서 여러분 이란 협상 알죠? 이란과의 협상을 해버렸잖아요. 트럼프가 다시 그걸 깼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이 반대했던 협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스라엘은 또 반대로 국경화되게 점점 그렇게 나가게 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정착적 반대를 하게 되는데
오바마가 퇴임하기 전에 그 유엔에서 그 안보리 결의안 중에 뭐가 있는 유엔 결의안 중에 이제 정착촌에 대한 결의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착촌 결의안인데 보통 정착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결의안이죠. 그거가 통과된 적이 없었거든요. 오바마 때 통과됐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미국이 아마 기권했을 겁니다. 그 사실 미국이 그 계속 비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오바마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아나폴리스 협상을 제곱되고 아랍 우금이 터지게 됐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요. 거의 역사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고 세계의 거래라는 건 또 있어요. 세계의 거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트럼프가 경제 부분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베네핏을 줄 테니까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기본 골자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보적으로는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죠. 경제적으로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군사안보적인 것들은 문 닫게 한다라고 하는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트럼프의 일기 때 주로 모습들은.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원래 가자지구 밑에 이렇게 녹색 라인이 또 났죠. 그 네게브 사막 쪽으로 지금. 이런 데가 바로 산업지구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일자리 창출해 준다든지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기존의 정착촌들은 이스라엘이 가져가는 뭐 이런 구조로 해서 세계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있었죠. 아브라함 협정이. 그래서 트럼프 1기 중동에서는 결국 이란 회합의를 탈퇴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 인정한 것이 이제 트럼프가 했던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외교사의 책을 보면은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했을 때 혹자들은 이제 미국 정부도 놀란 게 뭐냐면 아랍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트럼프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 인정한다고 하면 아랍에서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을까 걱정했었죠. 그랬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반발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죠. 중동 지역이 이 문제로. 많은 평화 협상들이 잘 안 돼왔죠. 더군다나 이제 아랍 본부가 이런 걸 겪으면서 많은 내전, 시리아에서 내전, ISIS 문제, ISIS 들어보셨죠? 중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이제 많은 천착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니즈가 커지게 되고 팔레스타인 대의의 문제는 2차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트럼프가 했을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학자들은 이제 그러죠. 역사적으로 보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 대의 문제가 상당히 주목받지 못한 시점에 터트린 거죠. 어텐션을 그걸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관심 안 갖는 문제였는데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 자체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도 더 가능했겠죠. 팔레스타인 대의 문제가 관심을 덜 끄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과 유엔이라든지 바레인 또 뒤에 모로코 수단도 다 협상 관계 조성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건 있었고요. 그래서 한계는 콜드피스라고 하는 문제 제가 말했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다음 가자 전쟁은 이제 결국에 그런 분위기에서 10월 7일 날 있었다. 그래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50명이 인질이 생겼는데 현재 약 20여 명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부에 상당히 많은 마을이 피격을 받았고요. 가자 엠블로프라고 해요. 가자 엠블로프 그 마을, 키부츠가 많은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또 가정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 수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지금도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자 전쟁에 약간 그런 게 제가 그 여기 마을들을 다 가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마을에 있었을 그 피해봤던 그런 키부츠의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6시 29분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이스라엘의 이런 걸 기념하는 박물관 것인데 앞에 제 입구에 저 사진이 시계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냐면 그 아침 6시 29분에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때 시계가 멈춰 있어요. 6시 29분에.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시계를 멈췄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그 사건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마치 부일 같은 거죠. 미국이 봤을 때는. 또 이 옆에 있는 그 손잡이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키부츠에 보면 있잖아요. 대피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하죠. 근데 대피소는 주로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을 방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손잡이를 잠그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열면 다 열린단 말이에요. 대피소 자체가. 왜냐하면은 주변에 내가 대피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대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밖에서 문 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공격에서는 하마스 대원들이 밖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방어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손잡이는 뭐냐면 그걸 손잡이를 안에 잠그려고 하는 사람과 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거 제가 봤었는데 되게 있었고 만약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점경지대에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 이후로는 안보 정책이 많이 바뀌게 됐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 오랜 인도주의적인 2005년 가자 철수 이후에 가자 지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양측에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어느 편을 서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그냥 역사적인 팩트를 전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그래서 배경은 뭐 지금까지 말했던 역사적인 부분이 누적되어 있겠지만 아브라함 협정 당시에 있었던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의 대의가 훼손되는 시점에서 특히 많이 언론을 회자됐던 것은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였거든요. 그것까지 되면 더 이상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겠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 극부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우파 정권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하마스의 전쟁의 네임이 뭐였어요? 전쟁의 알락사 플러드였거든요. 알락사 플러드. 작전명이 알락사 플러드였어요. 알락사라고 하는 것은 알락사 사원, 즉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들의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알락사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지칭하죠.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 문제가 이스라엘 우파들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강경한 정책에 의해서 아랍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마스가 내고 알락사 플러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마스 내부의 리더십도 이제 많이 강경해지기도 했었고요. 이런 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 전쟁이 28 문제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특히 하마스 내외 이란전쟁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6월 달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중동의 혼란이 있어요. 대리전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다. 그래서 뭐 이스마일 하니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됐었고요. 전면전이 있었죠, 최초로.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 공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벙커버스트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됐는데 서로 간에. 그래서 최초 전면전 때 트럼프의 변수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의도적인 모습이 있었고, 이란은 억지력을 많이 상실하는데요. 특히 이제 헤즈볼라가 많이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방위 방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란의 본토 방어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세력이 많이 약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제 질문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던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은 없을 것이고 생소한 지역인데 불구하고 중동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많은 분쟁 중에 하나가 아랍 이스라엘 분쟁이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가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이 가자 전쟁과 팔레스타인 문제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들이 존재해 왔고 그 두 국가 예를 들면 두 국간에는 많은 존재해 왔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됐던 그런 과거 경험들 그런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과 또 아랍 국가들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 천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풀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추해 보면서 그 문제의 어떤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짧은 시간 소개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주는 것은 아랍 이스라엘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8 평화 없는 아랍 이스라엘 평화는 가능할까? 아브라함 협정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도 봤을 때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랍 국가들하고 많이 관계 정상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팔레스타인을 풀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접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평화협정 노력이 있을 때 좌절됐는지에 대한 얘기 근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번에 가자 전쟁에 대해서 아까 2005년 철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건가 제가 답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던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역사에 대해서 외교사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